안녕하십니까.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오늘도 미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전장은 우크라이나이지만 결국 목표는 유럽 국가의 정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그에 대한 초석으로 분석하는데요. 푸틴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푸틴의 의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서방에서 내러티브가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의 독재자고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야욕이 있고 영토 확장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푸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소련의 해체는 재앙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언급을 증거로 그래서 소련을 다시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푸틴은 또 뭐라 했는 거니까 소련 해체가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고 소련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체제가 나빴지만은 푸틴의 의도는 뭔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공화국들이 많이 생겼는데 소련 70년 동안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러시아계들이 그 독립공화국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40%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계가 거기 있는데 그게 다 합치면 22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다 거기 독립하다 보니까 러시아계는 소수계 취급하니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소련에서 있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우주기지가 있으면 우주공학대로 갔다가 뭐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낳고 몇 세대 살다 보니까 그 밑에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사실은 다 러시아계예요. 러시아 말도 하고 러시아 그거 했는데 그럼 소련이 해체돼 버리니까 이제 러시아계가 다 소수가 돼 버린 거죠. 특히 발틱 삼국 이런 데는 거기에 시민권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계는 시민으로 취급도 안 하고 여권으로 다니고 그래서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인종차별이고 인종청소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뭐 과거에 영토 확장 시대 때 뭐 전쟁을 해가 얻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가 소련이 생김으로써 있었어요. 그 전에 조금씩 독립을 했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 폴란드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됐죠. 2차 대전 해가지고 소련이 이김으로써 폴란드 땅의 일부를 떼가지고 소련이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갈라치아 지방이 중심으로 이제 지금 서부 우크라이나가 과거 폴란드 땅이었어요. 폴란드하고 헝가리 그쪽에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SSR이 있고 뭐 러시아 SSR이 있고 뭐 SSR 몇 개가 모여가지고 USSR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련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가 있다가 과거 러시아가 이렇게 얻었던 땅 노보러시아라 하는 그 굉장히 광활한 땅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그 크림까지 전부 다가 러시아가 뭐 전쟁해가지고 다 얻은 땅이에요. 결국 전쟁하면서 목숨 바치고 얻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 광활한 땅을 그냥 소련이 해체되면서 얻은 거예요. 그거 자체는 뭐 문제가 없죠.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가 됐으면은 자기가 거기에 있는 다민족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그 다민족 국가를 잘 대접해주고 어쨌든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계에 대해서 막 인종차별하고 인종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유지한다. 오스트리아는 서너 개 그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소수계가 다 대접받거든요. 자기 언어를 쓸 수 있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경륜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 다수계가 소수계를 차별하고 하고 뭐 인종청소하고 하면 그게 남아공이나 이런 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푸틴의 의도는 그런 쪽에 방치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련이 해체됨을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의 공식 입장은 나토를 확장을 하지 마라. 나토를 확장해가지고 러시아계 안전을 보장해라는 거하고 그 중에 이제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이 충돌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치화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다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정을 해가지고 자치권을 주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의사를 묻기로 했는데 투표도 안 하고 계속 사람만 죽이고, 특히 젤렌스키 전임 대통령 포로셴코는 공개적으로 마이크 대고 그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죠. 그래서 푸틴은 구소련 잔류공화국에서 러시아계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자기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 야욕한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고 나면 폴란드고 독일이고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러시아가 쳐들어간 적이 없고요. 유럽은 자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쳐들어가면 가난한 러시아가 그 부자 나라 사람들 연금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직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나 인종청소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가 있다. 어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둥 하나하나를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개입을 한 겁니다. 이 개입한 논리는 정확하게 나토가 코소보를 개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코소보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나토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게 저 규정이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인종 청소를 한다고 빈미를 가지고 했어요. 그 요거를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요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게 했어요. 이걸 보도를 하면은 푸틴이 침공한 게 정당화되니까 서방에서는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요 세계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14,000명이 죽었어요. 빨간 글만 보시면은.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지역의 재정복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쳐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내내 돈바스 지역의 포격을 강화하고, 그래도 안 쳐들어오니까 2월 16일 날 이제 한 8일 동안에 포격을 2차 강화해가, 이거 보시면 포격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복도 한 겁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따지면은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다루면은 명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속도전 대신 소모전을 택한 배경을 푸틴 체제 결속과 사회통제 차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보십니까? 소모전 택한 이유는 나토의 반격을 대비한 게 가장 큽니다. 물론 뭐 이제 소모전이나 기동전이나 속도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요, 러시아가 러우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자기가 우크라이나 한번 쳐들어가 보고 되면 말고 이런 건 아니고, 만약의 경우 나토가 반격할 걸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우방이 없어서 혼자서 32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업을 줘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보리스 존슨에 와서 미국이 전쟁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한 이제 2022년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전면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우크라이나하고 전투를 하지만은, 전투를 하다가 러시아가 소모가 극심해지고 하면은 약점이 있을 때는 나토가 미군을 동원해서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카드가 자기 한 카드밖에 없어, 우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희생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전력을 아껴서, 일단 왜 그런가, 공격을 들어가는 쪽이 불리해지거든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방어가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소모전이라는 것은 위치전이거든요. 위치를 옮기지 않으니까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장거리 화력을 때리고 이렇게 화력으로 막 때려서 이제 한 거죠. 그래, 화력의 우세로 이긴 거예요. 뭐 전차나 이런 게 기동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대부분 화력으로 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모전은 내가 양적의 우위가 있어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야 선택하는 겁니다. 병력인 작아도 관계없어요. 내가 적을 죽이는 비율이 적이 나를 죽이는 비율보다 훨씬 높으면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은 적이 훨씬 빨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손실 교환비라 그래요. 이제 분수를 넣고 밑에를 이제 아군의 손실 비율, 위에를 적군의 손실 비율, 그래가지고 손실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러면 내가 적보다 효율하게 싸우니까 이제 그때 선택하는 거죠. 손실 비율이 적에 대한 손실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보다
이제 적이 더 먼저 많이 빠른 비율로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하고 만약에 손실 교환비가 불리하다. 내가 지금 그냥 전투를 하다 보면 적보다 내가 손실이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게 위험을 걸더라도 한번 확 덤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쭉 밀리는 이걸 하지 않고 단기 결전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결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상대를 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군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나토 병기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손실이 일어나면 나토에서 보충을 쭉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는 직결지에다가 막 때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토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토 전력들을 대부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토 병기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지금 군사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 또 유럽에서 거의 생산이 3배가 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전 택한 이유는 빠른 승부를 하면은 손실 증가로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나토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러시아 교리에도 좀 부합합니다. 러시아 교리는 영토 점령이 아니고 적의 전투력을 괴멸하는 그걸 유생 역량 경멸이라고 그 스베친이라는 그 전략가가 1920년 30년대 쓴 책에 보면 저런 내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적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장비 기술도 뛰어나고 물자 비축량도 뛰어나고 생산량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물량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많이 쓰지 않고 물량으로 퍼붓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2년생 푸틴은 현재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그의 현재 군사, 외교 행동들이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역사적, 전략적 구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푸틴은 이제 과거에는 좀 서방 친화적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하고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도자들인데 슈레드, 베를루스코니, 부시, 메르켈, 올랑드, 시라크 이런 사람과 다 친했습니다. 그리고 슈레드하고 독일, 러시아 평화연설도 했고요.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했고요. 부시 대통령은 이제 푸틴을 보고 눈을 보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악마화가 시작됐죠. 저게 이제 힐러리하고 러시아 게이트 이때부터 좀 시작됐는데 그 전에도 좀 시작됐고 했는데 이제 푸틴을 살인자 히틀러 이런 걸로 레벨링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를 푸틴의 꼭두각시로 이렇게 몰아서 했죠. 최근에 러시아 게이트가 가짜라는 이야기 정부 발표를 한번 했었죠. 이제 털시 게바드라는 DNI 국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힐러리 이쪽에 이제 힐러리하고 오바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게이트를 계속 이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얻어맞고 있다가 이제 법적으로 트럼프가 반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푸틴하고 자유로워요. 과거에는 꼭두각시로 이야기를 하니까 푸틴하고 친한 뭘 하면은 계속 그걸로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저기에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 전까지는 여튼 푸틴이 트럼프하고 같이 껴가지고 악마화가 됐습니다. 어째 보면은 푸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때문에 악마화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물론 2014년도 이제 돈바스전이 일어나고 크림을 합병하고 하면서 이제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제재도 하고 했죠. 그때부터 이제 오바마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뭐 오바마도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련 붕괴 관점에 대해서 러시아 디아스포라가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같은 게 영국의 이제 코먼웰스, 영국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영국 지배를 받았던 영국 사람들 문화가 있었던 나라들 모여가지고 그 연방을 만들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여러 행사를 하고 있죠. 이 같은 모델로 러시아 코먼웰스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디아스포라들이 차별받고 지금 인권이 마비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국력으로서는 그걸 다 하기 힘들지만 국력이 좀 크면은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다고 거기서 뭐 몇 대 살았던 사람은 갑자기 러시아로 이사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살은 사람들 차별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장면
장면들은 벌써 이제 옛날에 푸틴이 젊었을 때, 요거는 이제 미넨 안보회에서 2008년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런 굉장히 이제 서방하고 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장기적인 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유럽 안보의 새 구조를 떤다. 그래서 나토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약으로 국경이나 현실을 규정하고 러시아하고 나토 간의 상호 위협을 제거한다. 푸틴이 클린턴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푸틴 대통령이 됐거든요. 마지막 임기 1년 때. 그때 이제 푸틴이 클린턴한테 러시아도 나토 가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린턴 얼굴이 백두장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협을 러시아로 삼고 있는데 가입해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은 그렇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휴전은 그건 하나의 중간 목표고, 얄타나 빈회의처럼 새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이 이제 푸틴의 정치가로서의 꿈이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도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좀 맞물림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고,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두각시 누명을 탈출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상당히 좀 자유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단기 사건은 어째 보면 신뢰 징검다리고, 장기 목표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 안보를 재편하면은 자기 은퇴 전에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를 이제 부시에 물려준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피력하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예.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 합의는 불발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화 협상의 시작을, 푸틴은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한 것은 자체는 이제 아주 성공이죠. 그동안 3년 반 동안 전혀 러시아하고 대화가 없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열었으니까 그건 잘 된 건데,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서 개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파이어를 해가지고 휴전 협정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피스 딜이라 그래요.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당기고 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전쟁 중에 일정 기간을 전투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6.25 이후에 지금 멈춰 있죠. 70 몇 년간 멈춰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잠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깨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은 완전히 이제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적대 행위가 없는 걸 말합니다. 종전협정을 맺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평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스 딜이라 그럽니다. 뭐 평화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종전협정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휴전협정이 맺은 게 아니고 이제 북한하고 유엔사 간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휴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 상태가 되니까 뭐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데, 복잡하게 뭐 핵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속 양쪽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휴전이냐 종전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다가 특히 30일 휴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푸틴이 그러면 왜 휴전 요구를 거부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게 좀 나오는데,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3년 동안 러시아가 유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부터 그걸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2022년 9월에서 12월 그 사이에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모전을 써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뭐 다 없애놨습니다. 그걸 그 유생 역량 경멸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데, 일단 땅 따먹는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러시아가 멈추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뭐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토나 이런 데서 장비나
군인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옮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전투력을 복원시켜 놓겠죠. 그러면은 30일 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진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서 나토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걸 들어온 거 다 때리고 군인들도 때리고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들어오는 것도 때리고 뭐 다 때립니다. 전선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30일 하자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멈추자. 그게 이제 피스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협상회가 정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멈추고 할 필요가 없다. 즉, 휴전협정이란 것은 기운을 차례가 다시 전쟁하겠다는 뜻이고, 정전협정은 평화 상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푸틴이 왜 또 그 휴전 요구를 거부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돈바스 전쟁 때 민스크 1협정과 민스크 2협정을 맺었습니다. 2014년 9월에 맺은 게 민스크 1협정이고 2015년 2월에 맺은 게 민스크 2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8년 뒤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2022년 2월에 이제 그 러시아가 쳐들어갔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벨라루스 가서 협상을 하다가 그게 옮겨가지고 특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계속 하다가 3, 4월 협상회가 4월 초에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해가지고 협상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0% 디테일만 놔둬놓고 이제 뭐 병력을 몇으로 줄일 거냐 이런 숫자만 이제 서로 이제 야 8만으로 하자 10만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을 이고 가고 있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그 젤렌스키한테 하지 마라 계속 전쟁하라 우리가 대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계속했죠. 소모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이제 거의 괴멸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협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협정이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는 것들은 다 술수로 보는 겁니다.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155마일, 255km의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 중에 그래도 가장 짧은 쪽에 속해요. 지금 허리가 잘록한데 이제 휴전선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뭐 우리 병력으로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0만 병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힘든데 우크라이나는 휴전선이 길이가 1,500km, 2,000km 된다. 이게 꼬불꼬불꼬불하니까 합치면 뭐 굉장히 깁니다. 2,000km가 이상 되는데 거기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감시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런 데 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휴전 30일 하는 동안 계속 사격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해도 그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말로만 휴전하는 거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일이 지난 5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3일 휴전할 때 우크라이나 계속 위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신뢰의 문제하고 지금 유리한데 왜 휴전 협정을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반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의 정상회담을 푸틴이 수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지금 하려 하는구나를 좀 암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받아들이지 않던 것을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미국의 무기 지원 등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 종전을 할 의사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잘 진행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은 협상을 끝나고 나면서 했던 말이 약간 달라요. 트럼프는 항상 좀 과장도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거 어려운 이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그 거래 달인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 사실상 말은 어떻게 했든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단히 실패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완패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세계 넘버 원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사실은 전쟁 자체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알래스카 회담이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항복 선언과 비슷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리전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 이거와 비슷한데 가서 보면은 항복 선언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가서 뭐 우리가 항복 선언 그러면은 우리가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미주리호에서 천황이 와가지고 일본 군들이 항복 서명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와서 뭐 서로 굉장히 화해롭게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이렇게 할 때 푸틴이 와가지고 뭐라 했는 거니까 내가 여기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압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나이스하게 했죠. 사실상 항복선언인데 그런 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외교의 무대지만 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미디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임 주기 업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큰 걸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크레딧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서사고 푸틴의 서사는 뭔가니까 이 협상을 하는 거에서 누가 제일 반대하는 거 하면은 국내의 강경파들이 반대합니다. 이때까지 전쟁한다고 고생했는데 왜 중간에 멈추느냐. 완전히 이번 기회에 쓸어버려가지고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딴짓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푸틴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한마음에는 전쟁을 멈추고 나면은 다시 서방하고 좀 친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혼자 그 32개의 나토 국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고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합쳐서 한 50개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자기 나라나 다름없는 벨라루스하고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나라가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이제 전쟁 후관 문제니까 이제 이런 쪽에 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외교 관계도 복원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전혀 치욕을 주지 않게 기분 나쁘면 나중에 어떤 게 다시 또 다른 관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뭐 항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실 러시아군이 죽은 사람 총에 다 미국 총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미국 포탄에 의해서 죽은 거고 그런 원수 관계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푸틴은 국내에서 일단 이만큼 하면 됐다. 그래서 일단 강경파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불만을 완화하고 국제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서방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남아있는 협상에서도 관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유럽 특히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러시아를 쳤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럽하고 미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균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자연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과거의 전쟁을 다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회담에 엄청난 난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였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고 국제형사재판에 관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얻으려고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알래스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구매한 것이 1867년인데요. 이게 본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을 이제 미국에 팔은 겁니다.
저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언제 나빠졌는가 하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대결을 하면서 45, 6년간 이렇게 이제 서로 넘버 원, 넘버 투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이제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한 건 아니고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 후에 탈냉전기에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일극체제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미국을 따라잡을 아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견제도 하지 않고 그 시기에 미국이 너무 오만해져가지고 러시아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의 패전국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러시아가 힘들게 된 상황에서 이제 외교적으로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커온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의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과거 영토고 알래스카하고 지금 베링의 사이에서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88km, 뭐 어떤 경우는 가까운데 섬은 뭐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거죠. 40km 같으면 뭐 서울에서 개성공단 그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 영토니까 ICC 관할권 받겠다. ICC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다 ICC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ICC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국제기구가 자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을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토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귀찮은 게 없으니까 좀 좋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푸틴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유럽은 못 가고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ICC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중립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외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역사적 상징성과 화해 제스처 이게 이제 알래스카가 좀 중요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통제 좀 안전하죠. 저는 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미국에 깔아놓은 함정에 덫에 걸릴 모른다. 회담하러 가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난 그 6월 달에 뭐 다 협상하고 60일 동안 협상하기로 했는데 61일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참수작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순진하게 걸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우려에 불과하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잘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F-22하고 B-2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쨌든 미국의 힘도 가시하고 이런 걸 트럼프가 얻었죠. 푸틴은 뭐 거기서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온 김에 이게 이제 과거 영토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거기 러시아가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알래스카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이누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 그 교회도 있고, 대주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러시아 병사들 뭐 묘지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과거 영토를 상기하고 과거에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 역사의 위대성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서방의 대표인 미국이 러시아를 존중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의 리더들보다 큰 미국의 리더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밑에 다른 유럽의 이제 리더들 그런 지도자들은 당분간 정치 노선을 따르겠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악마화했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죠. 푸틴은 악마화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도 좀 회복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서방 내부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를 만들고 악마화 해놓을 때는 만나질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외교적으로 푸틴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알렸습니다. 휴전 불발로 인한 표면적인 전선과 실제 전략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숨은 계산법이 있을까요? 그냥 드러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숨었다는 것은 뭔가니까 이제 아직까지 회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회담이 또 그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1차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쟁 종식의 관점 차이가 해소됐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휴전이나 종전을 가지고 계속 끌어왔는데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계속 이 원수 관계였거든요. 2014년도에는 오바마가 러시아를 제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그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계속 이제 나빠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협상이나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모를 거예요. 세세한 것들을.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거물 외무 장관이죠. 라브로프가 지난 11년간 이 협상이 어떤 걸 한 10분 정도 설명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약간 강의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의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설득 작업을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실상을 알리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정보 실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군사 정보나 이런 다루는 사람들이 실무자는 안 바뀌었지만은 의사결정자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관장들이나 중간 간부들이나 우리 같으면은 국정원장 바꾸고 그다음에 기조실장 바꾸고 몇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위에는 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전장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현대전은 내러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유리하게 언론을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러우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서방 언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실상과 관계없는 내러티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 삼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쁜 애들이고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은 러시아를 이제 부수는 건데 러시아를 부수는데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북칠 때 붕 하는 소리 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배터링 램이라 그래요. 그 몽둥이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푸틴이 막 침략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침략해온 건 맞지만은 푸틴한테 침략해오라고 싸움을 걸은 거거든요. 계속. 그리고 특히 돈바스에 2022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8년 동안 민스크 협정이 일어나는 8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민간인들을 14,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서방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실제로 보도를 하긴 하는데 잠시 보도하고 그다음 닫아버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민간인을 죽였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라는 그런 네오나치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게 상당히 폭압적인 정권이고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 푸틴이 침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국회에 와서 잘렌스키 대통령 영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잘렌스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하는 모금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돈도 기부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시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 지원병으로 가기도 하고 몇십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진실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여기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 정도라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방 언론이 보도하니까 우리 언론도 그걸 따라가지고 했거든요. 우리는 전군 기자 한 명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 앉아가 책상에서 그냥
그냥 남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올바른지 틀린지 판단도 못하고 하는 거죠. 정보 실패 문제가 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황을 보도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모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 이게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는 전과 보도는 러시아군 몇 명 죽였다, 러시아군 몇 개를 파괴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적게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하다가 지는데 정신도 없는데 제대로 짓기도 안 하겠죠. 근데 대충 뻥튀기가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보 당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를 하면서 올리면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게 진짜 정보라고 이제 보고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한테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하겠다 하면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은 국방부 장관이건 누구건 다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현실하고 괴리가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러시아군이 80만 명 죽었다, 90만 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실하고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틀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한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고를 하는데 어제까지 80만 명 죽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12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70만 명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네들 직접 이렇게 수집한 것 같으면 수정할 방법이라도 있는데 남은 나라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한 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우리 전쟁의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게 부작용이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할 수는 있는데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가 진짜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유럽의 특히 군인들도 꽤 그 정보 장교가 높은 사람들도 그 거짓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어느 나라가 아무리 유명한 장군들이라도 이렇게 가서 코멘테이터 하는데 자기 데이터가 옛날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입력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 실패가 내러티브 워페어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것을 누군가 자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옛날 정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하는 러시아 이야기를 듣고 일단 휴전은 하지 않는다.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지켜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휴전협정을 하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전협정은 방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토, EU,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8월 18일이죠. 그 백악관에 와가지고 EU하고 그 젤렌스키하고 회의를 하면서 독일의 메르츠 총통이라 그러죠. 챈슬러라 그러는데 그 총통은 다시 또 그 휴전협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다. 내가 원래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전부 휴전하지 않고 바로 종전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종전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회담을 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하나 바뀐 것은 트럼프가 완전히 종전으로 간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하지 휴전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정리했죠. 그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회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뭘로 당선이 됐는가 하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2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첫 번째도 마가라고 해서 됐고 지금 2번째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의 빚이 엄청나고 미국의 산업은 더 파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제조업도 데리고 하기 위해서 막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포괄적인 걸 하는 것은 그거 말고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북극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째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래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차고 나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남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 대통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뭐 약간 블로그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약간 한직에 있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했는가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분쟁 종료 조건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즉 푸틴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죠.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간에는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 시키고 오고 저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미국 이야기만 듣잖아요. 미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 실패가 좀 있는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협상 상대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본래 회담이 점심도 먹고 해가지고 7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알고 갔던 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좀 달랐기 때문에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꼬여가지고 뒤에 회의를 단축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이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양측 전략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분기점일까요? 예, 분명히 전환점이죠. 어쨌든 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12분 중에 8분을 이야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써와서 읽었습니다. 그 말은 요점을 딱 정리했다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인상을 가지고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래스카 정상회담이란 게 그간에 있었던 외교 공백 상태를 이제 깼다는 것이고 그것도 최고 수장들을 만났다는 게 되게 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에서 러시아를 계속 고립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립 정책을 깼다는 거죠. 이제 고립 정책이 이제 붕괴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환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금 포인트에 불과하지만은 전환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드러나는 걸로 보면 숨겨진 합의가 있다면 트럼프가 푸틴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이 나중에 문제 해결에 가까워졌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문제 해결은 안 했지만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더 이상 확대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그전에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협상은 남아있죠. 일단은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휴전하지 않고 지금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사상하고 일치해요. 러시아는 항상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은 전쟁하다가 이제 끝낼 때쯤 돼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왜 다른가 하니까 클라우즈비체의 이제 그 사상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안 풀리면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적이 전쟁을 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협상은 항상 열어놓는 거죠. 그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마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푸틴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었던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러우전의 정전협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 도출의 책임이 누군가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 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약간 백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 카펫에서 처음에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리고 푸틴도 나도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화해 연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우크라이나는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빠진 의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속내와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자체가 여기 끼어들 상황이 아니고 미르 관계가 더 큰 이슈고요. 이걸 이제 뭐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뭐 그 19세기적 외교라 그럽니다. 뭐 강대국들이 피해 당사를 제어하고 논의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주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대리인이고 주인은 미국과 유럽이었어요. 그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이 빠질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지난 3년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핵 협상이거든요. 핵은 뉴스타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 INF가 있고 INF는 뭐 이제 트럼프가 2019년에 나왔죠. 그리고 AMD는 조금 더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 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놔두놓으면 이제 핵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가는 거죠. 이 뉴스타트가 이제 2026년 내년 2월 달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벌써 그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서로 간의 외교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막아놔가지고 이제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 계좌를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제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해결돼 있으니까 뭐 사업 같은 거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투자를 한 미국 기업들 되게 많은데 철수하는 바람에 뭐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알래스카 협정 끝나고 이제 푸틴 바로 사할린에 있는 그 엑슨모빌 미국의 엑슨이 이제 거기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철수를 했죠. 2022년 10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 회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 사이에 3년여 사이에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에 46억 불을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본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천억 불 있다고 그런 정도로 피해가 심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빨리 협상을 해라는 압력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걸림돌이니까 이걸 이제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지금 러시아하고 협상할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전쟁 주인이 아니고 나무 돈 끌어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한다고 자기가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미 피해도 많이 받고 하니까 지금 종전을 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전하면 그러고 선거하면 바로 젤렌스키 쫓겨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종전 이후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뒷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화는 안 가져와요. 계속 전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이 전쟁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유럽 군대 아마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될런지 안 될런지 어디 벌판에서 만나고 하면 우리나라 군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가 30 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말한 건 좀 과장이지만은 거기도 뭐 행정병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전투병력을 모으면 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틀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유럽 군대가 그 정도로 이제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뒤를 봐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은 결국 미국 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르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고 협상하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떠밀어가지고 협상을 3차례 했었어요. 근데 전혀 일보도 전진 안 하고 했던 게 주로 뭐 시체 교환, 포로 교환 이런 거 정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우리가 텀시이라 그래요. 요구 조건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도 평안이 없는 한 이제 평화협상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는 되게 힘들죠. 뭐 러시아는 국내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미국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부 속내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방이 자기를 버리니까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의 흐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은 전선 이동이 안 보이니까
되게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손실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기동전하고 좀 다르죠. 기동전은 손실이 안 생기고 빨리 가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제 소모전은 거기서 계속 때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 화력, 러시아의 장거리 화력, 포병, 항공 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걸 요즘은 드론이 많죠. 이걸로 많이 소모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누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방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다, 이걸 기사화하는 것이고, 이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골라왔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샤를 앱도라는 것에서 만평인데 보시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여기 이제 요리가 되는 거죠. 바베큐 그릴을 올려놓고 한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상징했는데, 상당히 약간 상반된 의견이지만은 어쨌든 관점을, 이제 서방은 지금 이거 협상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대충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쟁 자체가 대리전이고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려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 빨간 글로 쓴 것들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unprovoked라고 합니다. 계속 이때까지 EU나 나토 관리들은 항상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한테 unprovoked war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조작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났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책을 스캇 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프로복스다, 이게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 거라는, 이게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세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걸 마지막 부분까지 다 못 읽었어요. 한 4분의 3까지 읽고 못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자세한 것들 많습니다. 혹시 뭐 이거 인용하시거나 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너무나 사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왜 이때 갑자기 회담을 했을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있었던 데발체보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전쟁을 쭉 했는데,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반군한테 지금 포위되는 그 장면이 지금 화살표 끝에 있는 데가 데발체보라는 데인데, 저기가 함락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군한테 함락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메르켈 당시 독일 총통이 모스크바에 달려가가지고 푸틴한테 회담하자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미스크2 합의를. 그리고 물론 안 지켰죠. 그때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좀 작은 전투인데, 그때는 이제 큰 전투였습니다. 그때 뭐 벌써 몇백 명이 죽고 포로가 300명 이상 잡히고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요때 미스크2 협정이 일어났거든요. 요 전투를 계기로. 지금 보시면은 도네츠크에서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저기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이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주위에가 이제 함락되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왜 저런가 하니까 저기가 도로가 한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도로 하나를 통제하면 저게 완전히 보급이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선 이동이 별로 안 되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전선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 돌파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데발체보 전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미국 정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전선 흐름 때문에 이게 촉발됐다. 그러니까 50일 최후 통첩을 날린 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있다가 10일, 12일 최후 통첩을 다시 날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이렇게 깎은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뭔가 급한 사정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미러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8월 8일이 마감 날인데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발체보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월요일 날 전황인데 도네츠크 전선의 포크롭스크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함락의 위험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투입하고 있지만 이 병력비가 10대 1 정도로 우크라이나 열세입니다. 지금 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포크롭스크 도심에도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도심에 진출해 있고 테로는 차단돼 있고 나가는 E50이라는 이 빨간 길로 된 이 도로 여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포병으로 러시아군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저걸 해야 되고 그 옆에 콘스탄티노프크나 위에 있는 리만 쿠판스크도 비슷합니다. 전선을 쫙 보시면 꼬불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면은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이 팽팽하게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한 군데 돌파를 합니다. 여러 군데 쑤셨다가 이제 좀 약한 쪽으로 돌파를 쭉 해가지고 돌파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과 확대를 하고 전과 확대를 하면은 깊이 가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핀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쭉 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군은 사면을 다 포위하지 않아요. 사면을 다 포위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극심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가 늘어나니까 열어놓아요. 열어놓으면 이제 철수할 길이 한 군데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철수하면 상당히 많이 전력을 살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또 무조건 지키라 뭐 거의 히틀러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런 명령을 하니까 이제 다들 그냥 철수할 시간을 못 놓쳐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포로도 잡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꼬불꼬불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그걸 우리가 콜드론 즉 가마솥이라 그래요. 그런 모양으로 생기면 다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전까지 몇 달 전과 달리 전부 다 꼬불꼬불한 전선이 생겨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병력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요새 속에서도 가보면은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병력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에 위에 이제 포크로프스크를 계속 막다가 보니까 이때 풍선 효과로 밑으로 방어망이 약해지가 이러는 거고 그리고 드네프로주 도네츠크 오블레스트 옆에 이제 드네프로 페트로주가 있는데 그 주에도 이미 돌파를 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노란 선이 쭉 있잖아요. 이 안에가 이미 이제 새로운 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네츠크 일부는 아직 러시아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밑에는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전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잘 보시면 이런 데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죠. 콜드론 같은 형성되면 여기 있는 부대가 곧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약간 붕괴가 일어나고 이 편지가 뭔가니까 지금 더 버틸 수 없는데 빨리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한 2주, 3주 전 이야기네요. 그럴 정도로 내부적으로 버티기 힘든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 손실이 급증해가지고 최근에는 보면은 인원 손실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때 많을 때 이렇게 중간에 되게 피크를 쳤던 데는 이제 202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침략했죠. 쿠르스크 지역을. 그때 하면서 손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1,300명, 400명의 선에 있다가 최근에는 1,200명, 1,300명 선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 1,300명, 400명 선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전선이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거고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실이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계 손실을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2차 대전 독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빨간 표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 별 차이도 아니지만 3, 4개월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계속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뭐 11월 정도 되면은 협상하고 관계없이 항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 수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정할 문제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달린 문제긴 하죠. 예, 오늘 와서 특히 이제 앵커리지 회담, 알래스카 회담하고 거기에 있었던 젤렌스키 EU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워싱턴 회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협상과 러우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게 전쟁의 원인하고 지금 결과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현재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리무중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